예,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안토니오 제 126차 전화 생방송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착각을 하고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 보고 전화하는 것처럼 그냥 착각을 해서 여보세요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SKY 전님이 어제 최근에 아주 일찍 들어오는 그런 시도를 하시더니만 오늘 1등으로 도착을 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나 범님도 아주 일찍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핑크로즈님, 두빈나래님, 이창우님, 김현숙님, 이런 세상에 란 님이 또 일찍 이런 세상에 님은 낯설은 닉네임이시네요. 예,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고토회복님도 일찍 들어오셨고, 우리 김대한 국민님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예, 박경림님, 극기태님 계속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오늘도 날씨가 무더웠죠? 우리 더워가지고요. 한번 잠깐 나갔다 왔는데, 참 무척 덥구나. 이런 그 더운 계절에 또 나라를 염려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또 곳곳에서 또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 있는 걸 생각해 볼 때 참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논산댁도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예. TUR리 128님도 일찍 들어오셨고요. 예. 오늘 이런 세상에 님이 생소한 닉네임인데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들 또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토니오님을 연결해서요 직접 빨리 듣는 게 또 도움이 되시겠죠.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화 받을 준비가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연락을 안 해가지고 받으셨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늘은 연락도 없이 그냥 바로 그래. 하네요. 예, 그렇잖아.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연락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그래도 잘 받으셨네요. 잘 연결이 될려나 나는 몰랐었는데. 그냥 세상 속에는 항상 준비하고 있죠. 스탠바이가 되지는. 예.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가 되면은 참 다양하게 이게 몇자 통화, 다자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질문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글로서만 또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9시에 누르자마자 속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어떤 매일 기다려지는 그런 이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매일같이 그냥 학교에 가면은 조잘 이야기 많이 하다가 선생님한테 너희들은 맨날 만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매일 만나는 게 오히려 할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먼저 좀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오늘 많이 들어오셨나요? 지금 한 60분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속속 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웠었는데 어떻게 더위를 잘 참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덥죠? 예, 후덥지근하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방송을 줄기차게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북 문제 관련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대북 관련 문제는 전혀 일단 북한이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북한한테 가서 지금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북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유익하고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제가 오늘 캐치를 해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에브리데이 매일 이렇게 열심히 저희 선구자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또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방송하기 전에 뭐 요즘 그 뭐야 그 아까도 제가 그 국내 방송을 좀 이렇게 봤는데 그 과거에 그 탄핵 정국 때 있었던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갖다 모독하는 발언을 또 다시 하기 시작들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진짜 기가 막혀갖고 그 방송을 진짜 내가 진짜 참 저는 모니터 하려고 봤지만 거기서 하나의 그 대목을 내가 얘기한다면은 이 인간들이 이제는 어떻게 또 시각이 나오냐면은 지난번 그 세월인지 뭔지 그 배가 뒤집어졌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 눈물이 계획적인 눈물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또 패널놈들이 그 수십 명이 다 각 방송마다 똑같이 그 박근혜 전 정부의 그 계획적인 눈물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아니 그 당시 배가 침몰하는 과정인데 그게 어떻게 기무사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게 기무사하고 관계가 됩니까? 글쎄요. 이제 해경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 대통령께서 그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런 놈들은 이거 빨리 어떻게 좀 청소를 해갖고 이제 우리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방송에서 다시 또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그 세월에 또 연결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패널들은 참 나중에 그 죄를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 사람들은 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아직까지도 저 공산주의 거기에 매몰이 돼갖고 나중에 저 적화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적화되면 지들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인데 오히려 우리들은 괜찮아요. 오히려 보수 오빠들은 북한 놈들이 못 죽여. 뭐 적화가 되지도 않겠지만 적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죽는 것들이 저 공무원 것들하고 그 방송에 나와서 짓거리는 인간들이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역사적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 그 사상을 보면 다 그래요. 숙청 대상은 대부분 그 측근에서 이렇게 도왔던 인간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래요. 대통령의 그 진정 어린 그 제날당에서 그 눈물을 갖다가 계획적이었다. 더러운 인간들하고. 우리가 본 뉴스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씁쓸한데. 예. 오늘 뉴스, 처음에 이렇게 들려주실 뉴스는 뭐 어떤 내용부터 시작이 되나요? 중국 뉴스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그 관세를 이제 이렇게 부과를 시키니까 중국은 지금 보복 관세라 이거죠. 보복한다 이거죠 우리한테. 네. 중국에서 오늘 그 이야기는 미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경한 그 관세 부과를 하는 미국 행동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이 일종의 젤로스를 한다는 거예요. 질투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기술 축적에 불안감을 느낀 미국이 우리한테 그 기술력으로 다 우리한테 승부를 걸지 않고 무역 보복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대항하는 미국, 우리도 계속 자기들이 맞받아쳐서 대항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대항할 게 없어요, 미국한테. 중국이 미국한테 그 팔아먹는 일반 품목을 갖다가 미국은 거기에 합당한 그 무역 확장세를 매기는 것 뿐이지, 중국의 어떤 특별한 기술 그런 품목을 미국한테 상대가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중국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한테 첨단 장비를 다 승부를 걸었다면 미국이 움찔하겠지만 우리는 그 싸구려 일반 품목을 갖고 승부를 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막히면 중국은 굶어 죽지 않습니까? 중국 사실상 지금 이 미국하고의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의 그 생산 기지가 무너지고 있답니다. 지금 중국이. 네. 단가가 올라가지고. 그 단가가 올라면 아무래도 중국이 그걸 공장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고 그런 반면에 중국이 또 아까 그 마지막 뉴스에서는 또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걸 내가 한꺼번에 해버릴게요. 중국이 우리한테 이 토킹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찬스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무 이렇게 막 가지 말고 대화로 풀자고. 시진핑이가 조만간에 나하고 좀 만나서 대화로 풀자.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미국하고 똑같이 맞받아서 하고 보복 관세를 미국한테 매겼을 경우에 그 관세를 결국은 중국 물건이 미국에 못 들어와요. 미국은 중국 물건이 아니더라도 대만 물건 사도 되고요. 한국 물건 사도 돼요. 하다못해 베트남 물건 사도 돼요. 필리핀 물건 사도 돼요. 똑같아요. 공산품 다 똑같아요. 메인 차이나가 워낙 득세를 하고 그 단가가 낮은 일종의 이제 가성비로다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하고 그런 특수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을 많이 봐줬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 봤을 때 미국은 결코 뭐 중국 아니더라도 물론 미국의 공산품이 안 들어오면 미국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미국은 뭐 일단 이 일반 공산품은 만들지 않습니다. 미국 국내에서. 그런 일반 공산품은 미국은 손을 안 대요. 그건 그런 고부가가치가 일어나는 그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뭐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텔레비도 거의 안 만들어요. 뭐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소량은 만들겠지만 텔레비도 전부 다 중국제, 일본제, 한국제, 대만제, 그다음에 뭐 월남제, 인도네시아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지. 미국은 그렇게 뭐 일반 품목에 대해서 그 상대국 그러니까 약소국가의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저임금의 아주 그러니까 저비용의 가성비의 가격보다도 그 품질이 좋은 이런 물건을 값싼 물건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손을 안 댑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에다 그렇게 엄청난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결국은 이런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게 왜 이렇게 불거졌냐면요. 북한 때문에 불거진 거예요. 시진핑의 일방적인 시진핑은 결국은 지금 해방군이 됐지 않습니까? 비핵화 해방군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아주 이 시진핑을 갖다가 아주 그냥 비인간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국제 그런 정세에서 그렇게 룰을 어기고 속으로 온갖 거짓과 그런 북한을 갖다가 품에 감싸서 비핵화를 못하게 하는 해방하는 시진핑이 중국을 미국에서는 무역으로 다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자고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미국한테 대화를 하자고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비핵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김정은이가 또 다시 거기를 가갖고 비핵화 이게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350불 부과했고 또 200억 불 부과했고 또 지금 중국한테 관세 부과가 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이렇게 관세만 내다 보면은 이 관세를 안 내면 중국 물건 못 들어와요. 그럼 중국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지금. 앉아서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참. 그러니까 이 무역전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저 무역전쟁이 설마 국가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 전쟁보다 더 위험하죠. 전쟁보다 더 위험하죠. 이 무역으로, 우리가 그럼 실제적으로, 개인이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집세도 못 내죠. 예. 밥도 못 먹죠. 전기세도 못 내죠. 그럼요. 버스 타고 갈 돈도 없잖아. 그렇죠. 또 결국은 서울역에 거기 앉아서 주변에서 노숙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세 안 나가게끔. 그거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요.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은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왜 디폴트가 됐습니까? 아르헨티나 그 정치인들이 국고를 갖다가 탕진을 하고 국내 생산을 갖다가 둔화시켜서 해외에다가 오직 수입만 하고 수출을 못하니까 마이너스 적자가 된 거예요. 국가가 돈이 없는데 국민이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국가가 돈이 없는데 국내 자국 내의 모든 국민들의 생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런 걸 국가에서 해내지 못했을 경우에 국민들은 거지되는 거죠. 베네수엘라도 거지됐고 남미 일부 국가 포함해서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무역 전쟁이 전쟁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무역 전쟁이 미국이 중국하고의 한반도에서 직접 총과 총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무역 전쟁이 오히려 중국은 더 쉽게 깨져버려요. 인구가 많고 13억이라는 인구가 달라붙어 갖고 그런 공산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풀어서 팔아먹는 나라인데 최대 교역국인 미국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날이면 지금 중국이 국내 자체 그 생산 기지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일반 중국 가면 공장 많잖아요. 그렇죠. 공장들이 하나둘 다 도산한대요. 문 닫고. 왜냐하면 과거에 진짜 이론에 우리가 수출 단가를 매겼을 경우에 지금은 이원이 되니까 중국 업자들이 물건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단가에. 네. 25%라는 거 엄청난 관세를 그렇게. 그럼 사실상 중국은 미국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을 벌려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하고 대화를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대화를 통해서 이 난국을 해결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능을 맞은 인간이죠. 뻔뻔스러운 인간들이네요. 진짜 뻔뻔하죠. 북한을 그렇게 양으로 이렇게 도와서 나타난 아주 미국의 음식이죠. 그 대가를 지금 중국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굉장히 생각할 때, 중국의 시진핑이가 북한의 비핵화를 그렇게 회방을 놓고 품에 이렇게 감싸가지고 북한 김정은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결국은 그게 미국에서 어떨 거냐. 북한이 김정은하고 북한 김정은이가 중국하고 그런 동맹 관계,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관계듯이 미국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니죠. 무역 전쟁은 사실상 중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가 오늘 자기가 워싱턴에서 가서라도 이 무역 전쟁, 이 트레이드 워를 좀 막아보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를 했는데 백악관에서 아무도 논평 안 했어요. 백악관 계속까지 아직까지 니들이 그동안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시킨 모든 관세 다 순차대로 다 니네들이 다 지불하고 이제 모든 걸 원리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원리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중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게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미국은 이제 자체 내에서 중국의 과거에는 중국이 좀 도와주고 중국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중국은 아무래도 북한하고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김이 김정은을 갖다 많이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입김을 하면 김정은이가 다소 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서 비핵화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물론 막연하지만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중국을 믿은 거죠. 미국은 두 개를 다 믿었어요.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도 믿었었고 중국도 믿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다 파통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사실상 다 받고 있는 거죠. 중국이 저는 무너지길 바랍니다. 중국 물건 살 이유도 없겠고요. 대한민국도 지금 가보면은 여러분들 마트라든가 그런 일반 공산품들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 전국에 널려 있는 공구상 다 가보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국내 물건도 물론 있지만 중국 물건들이 우후죽순으로 다 대한민국 전역에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음식물도 지금 막 장악을 하고 있어요. 원체 큰 나라에서 인구 13억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그냥 박리담회로 이게 치는 인해전술이죠, 이게. 인해전술 전법으로 이렇게 치니까 보통 나라가 중국을 당해낼 수가 없죠. 중국이 돈 벌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인구가 세계예요. 그래서 13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그들의 그 인해 전술 박리담회식 그 전법을 해갖고 전 세계의 그 상품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이런 그 미국을 상대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그 자기네들의 그 진정한 진짜 그런 서방 세계에서 자기들이 도움을 못 줄 망정 그렇게 핵을 갖고 노는 국가를 갖다가 테러 지원국을 갖다가 곁에서 감싸고 하는 이 아주 이 중국 진짜 우린 중국을 갖다 우린 영원히 진짜 아주 끝까지 미워해야 될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국이 그렇게 이제 대화로 좀 또 네. 풀어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얘기죠. 네, 중국 상무부에서 오늘 미국하고 대화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 전문가들도 이거 대화로 해야지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이거 계속 이렇게 비관세 갖고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면은 결국은 중국이 쓰러지기 때문에 결국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 미국에 발을 못 붙이게 되면은 중국은 어디다 발을 붙일 거예요? 유럽은 중국 물건 안 받아들여요. 네. 그럼 남미에 뭐 있고 남미가 무슨 뭐 부국도 아닌데 한계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 예. 중국을 살리는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중국이 어젠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맞서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간세 맞서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풀었죠. 대화를 하자고. 방법이 부탁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역 전쟁을 가지고 서로 양국 간의 이런 관계 개선을 좀 해서 대화로 풀어가지고 좀 해결하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글쎄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저는 물론 도운 거죠. 중국이 그 과거에 모택동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누구죠? 그 키 조그만 그 주석 하나 있잖아요. 등서평이가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모택동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등서평이. 그렇죠. 등서평이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래요. 네. 등서평 씨가 그 자기 자서전에도 그렇게 썼어요. 네. 나는 박정희 장군을 되게 좋아한다. 박정희 장군이 한국에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부강시킨 인물이라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은 나도 정치적 그 행보를 사실상 내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벤치마킹을 했다고 자기가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중국의 등소평이가 왜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받아들였냐? 한국의 그 새마을 그 운동이라든가 이런 정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그 가난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초군목 피했던 나라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를 갖다 저렇게 이렇게 그 부국으로 만든 그 대통령의 그 아주 훌륭한 대통령의 난 그 전기를 받아 나도 중국을 갖다 자본주의 사회를 도입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등서평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의 그 후진타오라는 과거 주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친한파입니다. 친한파. 네, 후진타오. 그 사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했고요. 후진타오 주석. 지금 이 시진핑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폭력배에 준하는 인물이거든요. 예, 이거는 인간 아주 그 이하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거의 쉽게 얘기하면 시진핑이가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주로 범죄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 범죄거든요. 산업 범죄인데요. 국고를 풀어서 수많은 인재들을 미국에다가 다 보내버렸어요, 유학을. 한 해에 중국 유학파들이, 지금은 뭐 이제 제한이 되고 중국 유학파들을 이제 안 받아들이지만 엄청난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다 따고 해갖고 이들을 갖다가 미국의 그 주요 그 첨단 그 하이 테크놀로지 그 기업에다 다 뿌려버렸어요. 얘네들 다 박아놨어요.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래놓고 지적 재산을 지난 20년 전부터 엄청 훔쳐간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엄청난 그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이 된 이유가요. 물론 그들이 그 싸구려 물건을 팔아서 뭐 부자도 됐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중국은 아주
자기들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미국에 이렇게 스파이식으로 다 공부를 유학을 시켜서 미국의 자산을 다 훔쳐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도했을 때도 그것도 박사예요. 엔지니어. 중국계죠. 애플에 취직을 해갖고 애플에서 그 자동차 그 자율주행 그 기술을 빼돌려서 그 도면을 빼돌려가고 자기 그 컴퓨터 내장 케이블에다가 전부 다 다운을 받아서 다 저장해 놓고 나가려고 그러다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걔는 내가 볼 때는 아마 징역 20년에서 30년 받을 거예요. 아마 더 받을 겁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폭스바겐 그 사장 것도 내가 그 추가로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후진타오 그 총리가 후진타오? 우리 박근혜 총리가 아니고 주석이죠. 네, 후진타오? 예, 후진타오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이 아니었을 때 그때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 후진타오가 중국의 그 중계 추석들은 사실 뭐 그 대통령이 아니면 뭐 걔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뭐 그런 파워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굉장히 뭐 강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상대 그 국가가 뭐 대통령이 아니면 꼭 그렇게 내가 면담할 이유가 없는데 후진타오가 우리 대통령을 갖다 초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우리 훌륭하신 그 대표님이셨겠죠? 당대표? 그래, 예, 당대표 그 자격으로 저는 그때 이명박 정권이 있을 때 갔습니다. 후진타오가 이명박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더 대우를 해줬어요. 네. 그래 그때 갔을 때 후진타오가 그 우리 대통령하고 의자에 탁 맞아 앉아서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아련을 하면서 엄청 칭찬을 했죠.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훌륭하고 그 좌석에서 후진타오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너무 존경한다. 어. 박정희 장군은 나의 그 롤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따님이신 나는 당신도 내가 존경을 한다. 이렇게 이상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했을 때 이명박이 젤로스했고요. 많은 여당 다 젤로스했어요. 다 욕하고 시기하고. 네. 후진타오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상당히 존경을 했습니다. 음. 물론 시진핑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후진타오 저리 갈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랬을 때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그런 그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도 후진타오는 북한의 김정은보다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더 자기 품에 안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진타오 입장에서는 김정은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안으면은 오히려 내가 대미 관계라든가 간절히 한반도에서 진짜 우리가 좀 그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더 우리가 강국으로다가 대한민국을 얻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걸 시진핑은 이미 캐치를 한 거죠. 네. 우리 대통령한테 엄청 우대했습니다. 세계 그 뭐 미국 대통령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더 시진핑가 사실상 우대를 했어요. 네. 물론 시진핑의 자기 개인적인 야망과 대한민국을 얻고 자기가 그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자기네들 간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때 중국의 그런 군 창설 그 열병식에도 사실 많은 미국이라는 그런 데서 물론 미국이 비난은 안 했지만 동맹국도 아닌데 왜 그 열병식을 왜 참가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중국하고는 뭐 동맹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다고 중국의 그 침략 국가인데 6.25 전범 국가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는 6.25 사변의 전범 국가의 군대를 열병식을 청관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은 과거사를 계속 갖고 있으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맞는 얘기죠. 중국의 그 열병식은
뭐 그건 유교하고 관계도 없고 그냥 시진핑 국가 주석이 우리나라도 담례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그런 무역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것도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도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시진핑 주석이 간곡히 부탁을 했다, 나한테. 그래서 나는 그거를 내가 그냥 선뜻 주위의 여론에 관계없이 나는 그냥 가슴 뿌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참관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그 중국 놈들이 지금에 와서 미국하고의 그런 적대 감정을 가지고 북한을 감싸고 그런 과정에서 이 무역 전쟁을 마주치는 몰랐죠. 무역 전쟁은 사실상 원작부터 맞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면요, 중국은 산산조각이 나서 소수민족 그 중국에는 여러 가지 그 다민족이 살고 있는 그들은 사실상 그 여러 소수민족이 이렇게 뭉쳐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런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 국가가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라든가 그런 변란을 맞게 되면은 나라가 분리가 돼버려요. 분리가 되면 중국이란 나라는 뭐 국제사회에서 유엔이라든가 어떤 그런 큰 기구에서 자기네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소수의 변방의 그런 아주 나약한 국가로 전락하는 거예요. 중국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문제를 내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뭐 자기들 안에는 이제 자존심이 있어갖고 이제 그렇게 미국을 갔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술 추적에 나날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거기에 이제 젤로스 했다는 거야. 우리 기술 추적에 불안감을 느낀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복 조치를 한다. 그거 절대 아니죠. 중국은 자성을 하고 그런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물건 훔치는 행동 그만하고 그리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그 야욕 버려버리고 한반도에 그 평화, 올 수 있는 평화를 중국에게 해방 놓는 그런 행위를 근절하지 않는 한은 미국한테 계속 무역 전쟁으로 중국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뉴스는 뭐 정치적인 뉴스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호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주도 상당히 큰 나라죠. 그 호주가 아시아의 호주죠. 그 유럽의 호주, 유럽에 또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그런데 아시아의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근데 저도 여태까지 저도 그 동물 애호가지만 이거 뭐 동물이라고 동물인가 이것도? 악어는 무서운 거잖아요. 악어는 굉장히 무섭죠. 호주 악어들이 엄청 큰데 악어가 아주 굉장히 몬스터, 괴물 같은 악어를 갖다가 포획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칠까봐. 근데 이 악어 길이가 약 4m입니다. 4m. 4m에다가 이 무게가 무려 약 1300파운드. 무려 1톤이 다 돼가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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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음이 막 생겼네요. 이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죠? 안토니오? 안토니오? 일단 전화를 끊을게요.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상에서 그러는 모양인데? 갑자기, 마이크 소음이 아니고, 우리 끊으니까 일단 지금 조용해졌죠? 우리 안토니오와의 그 전화 연결상에서, 지금 잡음이 들어왔네요. 지금 전화를 끊으니까 지금 괜찮아졌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연결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태가,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전화 연결이 지금 잡음이 계속 생기는데요? 저는 괜찮아요. 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 그러면은,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네. 여보세요? 소리도 잘 안, 여보세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다른 폰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 안토니오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여보세요? 예, 예. 지금 어때요? 지금 좋아졌는데요? 그래요? 예. 어쩜 저는 잘 들렸습니다. 뭘 만졌습니까? 만진 건 없어요. 지금은 어떻냐고 물어보셨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거의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죠. 아니요, 이제 지금 좋아졌어요. 그럼 됐죠, 뭐. 예, 잡음이 안 들어오네, 이제. 이거. 그래서 내가 뭐 중국 이야기를 내가 이제 그렇게 마무리했고. 조금 소리만 조금, 예. 한번 해보세요. 중국은 됐네요. 예. 그렇게 됐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뉴스를 넘어가는데 이게 호주인데요. 호주가, 우리 아시아 쪽 호주입니다. 네. 호주에서 악어를 하나 포획을 했는데, 이 악어 길이가 4m가 넘는답니다. 4m. 4m. 4m면 굉장히 큰 거죠. 네. 근데 무려 1톤이 넘고 1300파운드 나가는 그 악어를 포획을 했는데요. 네. 이 악어가 바다에서 잡았어요, 바다. 바다에 사는 악어예요, 바다. 예. 악어가 바다에 산다는 건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셀트워러에 그러니까 소금물에, 그 바닷물에 사는 악어인데, 이 나이는 60세랍니다. 나이는 60세인데 굉장히 포악하고 엄청 커서. 60년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악어가 바다에서 올라가고 육지로 올라가고 사람들을 다 4.7m, 5m거든요. 크네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민들이 불안감 갖고 그 바다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는 그 악어인데, 그러니까 악어가 저는 그 민물 동물로 알고 있는데, 이 악어는 바닷가에 산대요. 그래갖고 이 악어를 포획을 해서 제3의 장소로 옮겨버린답니다. 너무 옮겨버린다고요? 제3의 장소에다가 격리를 시켜가지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악어 나이는 60세고 그냥 가죽 벗겨가지고 쓰지 뭘 또 옮겨버리지, 그거를 위험하게. 본래 그 외국 사람들은 그 동물 애호가들은 뭐 하나 못 죽이게 해요. 네. 글쎄 말입니다. 사람은 마구 죽이면서 동물은 못 죽이게 하네. 동물 보호하는 그 차원에서 악어를 갖다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진짜 아프리카의 그 빈국에 밤 헐벗고 사실 그 동물들은 진짜 대우를 좋게 받죠. 먹을 것도 탁 주고. 우리나라 그 애완견 키우듯이 그렇게들 대우받네. 우리나라 애완견들도 얼마나 대우받습니까? 사람보다도 더 그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개를 갖다가 대우를 해주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미국이에요. 더 심한가 보죠, 그쪽은? 대우를 받는 그러니까는 대우 면에서. 대우 면에서는 프랑스하고 미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은 그래요? 조금 예외예요. 한국은 제가 왜 예외라고 그러냐면은 한국도 물론 그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은 그거 진짜 전 동물 애호가거든요. 진짜 한국은 국민들의 그 문제의식이 조금 있는 게 개를 기호하면은 그 개하고 평생을 같이 가야 돼요. 그 개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개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무리 개가 이쁘고
눈에 와닿아도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개는 이쁩니다. 개는 평생 주인만 섬기다가 죽어요. 개는 아무리 신경질을 내고 인간이 인간끼리 신경질 내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도 하고 다 그러지만 개는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주인이 욕을 해도 그래도 주인한테 품에 죽을 때까지 달라붙는 게 개야. 평생을 봉사하다가 죽는 건데요. 이 개에 대한 스토리는 눈물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거 있더라고요. 한 실례로 들면은 그 도우미개죠. 그러니까 장님들 이렇게 예, 함께, 예, 함께 길 안내, 길 인도하는 개 있죠? 기린도 개 그런 개들 보면요. 딱 그런 체육관 같은 데 가도 그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운동을 해요. 멀쩡하게 운동하는 거야. 똑같아. 그럼 그 옆에 개가 누워 있어. 주인이 운동할 때까지. 네. 그럼 주인이 가려고 그러면 그 개가 그냥 꼬랑지를 들면서 주인 그냥 주인이 쓰러질까봐 층계까지 한 발 한 발 그 주인이 발 떼면 자기도 발 떼고 주인이 발 이렇게 내려가요. 맞아. 근데 어느 그 스토리를 봤는데 너무나 슬펐던 게 그 반려견이 이제 몸이 아팠고 죽는 거야.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주인도 막 울어요. 이제 병원에선 더 이상 그렇게 안내견으로서의 이제 자기는 다 됐다 하는데 이제 곧 죽는 개야. 근데 일어났더니 주인 보러 나가자고 몸을 삐뚤삐뚤하면서 침을 질질르면서 잘 안내해 줬.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네. 그 뜻이 개는 그렇게 생겼는데 대한민국에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한국 사람들은 개를 이쁠 때 개를 사서 기른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사정이 있고 그런 뭐 주택을 옮기는 과정에서 뭐 주위에 또 그 시선도 따갑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를 끌고 놀러를 간대. 그래놓고 그 섬에다가 개를 던지고 간대. 그러니까 놓고 간대. 이 섬이라 그런 그 산에 가면은 개가 수백 마리가 거기서 떠돌아다닌대요. 다 이쁜 개들이에요. 고려장이네요. 고려장이죠. 고려장, 뭐라고 해야 돼? 계려장이라고 해야 되나? 결려장이라고 해야 되나? 개를 그렇게 키우고 자기들이 그 개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버리기는 동네에다 버리면은 눈에 아는 거리가 안 되니까 네. 여행을 가가지고 올 때 거기다 버리고 오는 거야. 그럼 개가 쫓아오잖아. 그 개들은 거기서 그 산에서 그냥 죽던가 병들어 죽고 아니면 뭐 멧돼지나 이런 것들은 잡혀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대한민국 그게 내가 대한민국 일부가 다 맞아. 물론 일부가 그런 건데요. 난 그 영상도 보고 그 기사도 봤는데 10명이면 5명이 다 버린대요. 그래서 개가 대우를 받는 미국은 개를 갖다가 길에서 줄을 안 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이 그 패출바트가 딱 오면은 그 개 압수해 가버려요. 셀터로 보내버려요. 그거 찾으려면 벌금 물어야 되고 각서 써야 돼. 네. 그리고 한 달에 개한테 10불씩 내야 돼. 개 기르는 사람들은 10,000원씩 내요. 그리고 그래요? 그 개가 거기 그 구청에 등록이 돼 있어요. 개가 이름까지 해갖고 외국 사람들은 개를 신주 모시듯 해요. 개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개의 천국이에요. 미국은 길거리에 그 도로에 돌아다니는 개가 없어요. 돌아다니는 개는 있으면 큰일 나죠. 그 주인이 만약 그렇게 풀어놨다가 개 학대죄로 걸리고요. 만약 개를 때리면은 징역 6개월 이상 살아요. 아이고. 실제로 개 때려갖고 징역 6개월 살다 나왔어요. 개 때리면 큰일 나요. 뭐 개한테 돌 던져? 그러니까 주민 신고하지. 경찰 와서 바로 수갑채갖고 바로 영창 보내고. 개를 죽이면 징역 내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살걸요. 참. 개 죽이면 큰일 나요. 개나 사람이나. 젊은 애가, 예. 미국 애가 그 개를 갖다가 벽에 던져버려 승질난다고. 개가 죽었어. 그 주민 신고할 때 징역 2년 살았어. 잔혹하다고. 잔혹범죄에 들어가는 거야. 개나 사람이나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가 참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네?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우리가?
우린 개만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예, 정말. 그러니까 이게 개라는 게, 예,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개 키우기 쉽겠다 하지만 개 키우는 거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병원에도 자주 가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옷도 사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는 그렇게 쉽게 개를 기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개는 어떻게 생활 패턴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개를 사면은 그 개는 그 사람하고 생활 패턴을 똑같이 따라가요. 그 사람이 7시에 일어나면 개도 7시에 일어나고 그 사람이 8시에 자면 그 개도 8시에 자고 그래요. 똑같아요. 예. 생활 패턴이. 걔도 사실상 눈치가 잘, 개를 기름으로써 그런 행복감도 넘치는 반면에 개를 기름으로써 자기의 사생활이 제한이 돼요.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렇지만 개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개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행복감을 얻는 걸 만족하고 사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뭐 반항을 안 하니까 걔는 이렇게 그렇죠. 사람은 또 반항하고 막 말도 안 듣고 속색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개에 대한 애착을 그래서 많이들 갖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잡아먹잖아요. 개고기 네? 먹죠. 예. 미국에서 대한민국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개를 잡아먹을 수 있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개를 잡아먹냐? 그러면 이제 그런 예.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이제 우리 개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픈 개를 갖다 이렇게 담요 쏴주니까 한국 사람 하나가 와갖고 개가 거기 있으니까 입맛을 다시 흉내를 내요. 무식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입맛을 다시 흉내를 왜 내니까 뭐 이뻐서 그런 거야? 아니면 왜 아니 개고기가 생각나서 그런데. 네. 내가 거기서 바로 욕을 해줘버렸어요. 나가라고. 어떻게 사람이 저 인간의 탈을 쓰고 먹을 게 그렇게 없냐고 그 개고기를 먹을 생각을 합니까?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아니 한국 사람들 다 개고기 먹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 사람 논리대에서. 근데 미국 같은 나라나 프랑스 같은 나라나 이런 서방 국가에서만 개고기를 먹었다? 만약 미국에서 개고기를 잡아먹다 걸리면 진역 가야 돼요. 그래요? 그거는 텔레비까지 나옵니다. 어. 저 미국에 사는 저 안토니가 개고기를 잡아먹다 걸리다. 이렇게 나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근데 대한민국은 그 시장 가보니까 막 개머리 먹고 징그러운데 세상에 먹을 게 그렇게 흔한데 왜 미물을 먹는지, 미물을 왜 먹어야 되는지, 개를 왜 먹어야 되는지, 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고기도 있고, 사실 소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육고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소도 머리가 있어요. 그 소가 그 주인이 딱딱딱딱 찍어갖고 이렇게 찍어갖고서 그 차에 올려서 걔도 도사장으로 가는 거잖아. 그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 안 간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목장한다고 소 기르는 사람들 보면 난 그 주인들이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 나중에 참 슬프지 않을까? 저 소 저렇게 키우다가 저거 보내려고 돈 때문에 물론 키우는 거지만 소들이 저렇게 오는 거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의 그래서 그거는 좀 보통 사람보다 좀 뭔가 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동물 키우고 팔고 개고기 팔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에 웃기는 게 뭐가 있냐면은 봉고차 같은 데다고 마이크에다 놓고 개 삽니다. 개 파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 안에 개들이 그냥 그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거기서 설정이 있어갖고 차라리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해갖고 먹고 살지 개 장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요. 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개도 하고 잡아먹는데 넘어가죠. 개도 키워갖고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또 뭐가 또 있죠?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Go